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신부는 거래처 여직원입니다. 업무상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연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대기업이었고, 여친의 회사는 납품업체입니다. 하지만 대체제가 없는 납품업체였지요.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 보니 갑과 같은 의리 위치에 있었지요. 그렇다고 갑질을 하지는 않는 회사였습니다. 여친의 회사는 중요한 파트너사인 셈이지요. 그래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여친은 개발부서의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일개 사원이지만 개발 실무자였습니다. 여친은 말 그대로 여장부였습니다. 일에서는 거침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실력은 조금 떨어지고 추진력도 없었지요. 그저 윗선의 눈치에 따라 일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기는 기본입니다. 아랫사람의 공적을 가로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큰 소리만 쳐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여친과 충돌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희 팀장님은 그녀와 만남을 꺼려했지요. 그래서 실무자인 제가 거의 그녀를 전담했습니다. 다소 껄끄러운 그녀였지만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이 달라 보이더군요. 거친 게 아니라 똑똑하고 추진력이 있을 뿐이었지요. 저는 오히려 그녀의 스타일이 더 좋았습니다. 일에 관해서는 가감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그녀에게 많이 배우기도 했으니까요. 그에 반해 저희 팀장님은 그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자가 너무 기가 세다고 싫어하더군요. 그리고 그녀의 의견에 대해서도 꼬투리를 잡곤 했지요. 하지만 실력은 그녀가 한 수위였지요. 그래서 팀장님의 꼬투리 잡기는 묵살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장님은 그녀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은 부장님과 미팅을 나가셨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회사였습니다.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팀장님이 자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적합 승인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회사의 기술이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말이죠. 자료를 열어보니 여친의 회사와 같은 업종이었습니다. 물론 회사에 이익이 된다면 거래처를 바꿀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특허 문제 때문에 그동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술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교묘하게 여친 회사의 특허를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법이 적용된 제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전성에서 다소 문제가 있던 공법이었습니다. 언론에도 공개가 되었지만 결국 사장되었던 기술이지요. 그리고 단가도 여친네 회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채택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따로 부르시더군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승인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굳이 그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고, 팀장님은 짜증을 내면서 윗선의 뜻이라고만 했습니다. 대충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업체에게서 뭔가 대가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인을 하면 제 책임이 되어버리는 일이었지요. 훗날 감사라도 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 일이었지요. 제가 거절을 하자 팀장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온갖 폭언과 협박을 하시더군요. 당연히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화가 난 상태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팀장님은 프로젝트에서 저를 배제시켰습니다. 제 역할은 제 후배가 맡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결정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눈 감고 사인을 할 걸 그랬나 싶더군요. 저는 주요 업무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동료들은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팀장님에게 찍혔으니 진급도 어려워졌습니다.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니 여친도 당황하더군요. 제가 자초지종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충 상황을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그날 여친은 따로 좀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동안 제 역할이 작지 않았기에 난감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인수인계 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열심히 인수인계를 했지만 업무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일도 적응해야 했고 후배도 가르치면서 이전 일까지 했지요. 미친 듯이 바빴습니다. 당연히 여친네 회사와의 프로젝트는 삐걱거렸고요. 여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날 제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날 여친이 된 팀장님과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빠진 이유도 이야기하고 술에 취해 불평불만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술에 취해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일하면서 즐거웠다고 하더군요.
저도 술김에 그녀랑 일하는 게 좋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팀장님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가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술김에 서로 고백을 하고 만취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텔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로 엄청 놀랐습니다. 저는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녀도 엄청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심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녀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귀자고 말을 했고, 그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결국, 비공식적으로 저는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제 손으로 진행한 것들을 제가 마무리했지요. 후배는 무척 미안해하더군요. 저는 퇴근 후 그녀와 만나 일을 했습니다. 여친의 사무실에서 뜨겁게 일을 했지요. 보면 볼수록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친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딱히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녀의 됨됨이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저도 이 여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프로젝트 끝나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문제였습니다. 팀장님께 찍혀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놓고 무시를 당하며 출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의 괴롭힘이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빠진 프로젝트도 결국 엉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거래처를 바꾼다는 발표가 난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는 중단하고 새로운 회사와 다시 시작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여친네 회사도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여친네 회사에는 납품 단가를 낮추거나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거래처를 옮기겠다고 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여친네 회사를 대체할 회사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의 기술력도 한계가 분명했지요. 감사실에 고발을 해야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증거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절차상 확실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여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친네 회사에서는 그 어떤 조건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친네 회사에서 경쟁사와 접촉을 시작했다더군요. 그리고 여친이 제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기 회사로 옮기라고 말이죠. 스카웃 제안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팀장님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후배들의 업무 보조나 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어차피 사표를 써야 하나 고민 중이었지요. 회사를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내 커플로 들어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친은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약간은 미련이 남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들어오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비아냥거리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거래처를 옮겼으니 승리한 기분이겠죠. 다른 직원들에게도 제가 무능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결심이 섰고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여친을 만나서 사표를 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친은 잘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내 커플로 일하는 게 부담이라고 했지요. 여친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사실 자기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라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친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저를 넣으려 한 것이죠. 그동안 제 실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사장님도 승낙했다고 하더군요. 정작 저는 사장님 얼굴도 모르는데 말이죠.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더군요. 저는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회사를 옮기고 결혼을 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여친의 부모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여친네 회사의 사장님이셨던 것입니다. 그제야 제가 팀장으로 스카웃된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옮겨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인수인계는 여친이 열심히 도와주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새로 옮긴 거래처의 기술이 문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저희와 거래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으니 예비 장인어른은 제게 협상을 일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기술 부서끼리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전 팀장님이 나왔더군요. 무리하게 거래처를 바꾼 원흉이자 저를 회사에서 내쫓은 인물이었지요. 그는 저를 보더니 크게 놀라더군요. 팀장님은 제게 비아냥대며 말을 하더군요.
회사를 문제에 빠뜨리고 거래처로 옮겼냐고 말이죠.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 회사의 기술력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죠. 팀장님은 그 탓을 제게로 돌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뇌물 받아먹고 그쪽 회사 택한 거 아니었냐고 말이죠. 쌓아둔 감정이 폭발해서 팀장님과 언성이 높아졌지요. 논리가 없던 팀장님은 화를 내며 씩씩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제게 뺨을 때리더군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인 사장님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장님을 말려야 할 정도였다. 당연히 협상은 엎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기술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다시 연락이 왔고 팀장님은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대가로 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기술력이 발목을 잡은 셈이었죠. 결국 뇌물을 받은 팀장님, 부장님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와 동시에 고발 조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둔 셈이었지요. 그리고 두 회사는 다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제가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제 급한 것은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도 제가 주도권을 쥐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못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팀장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떨어졌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더군요. 이혼을 당하고 집도 팔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여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내게는 결혼을 생각하는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저희는 3년 정도 연애를 하던 중이었죠. 나이가 이미 30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도 진작에 허락을 받은 상황이었죠. 여친의 쌍둥이 언니와도 많이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었죠. 하지만 3년 가까이 만나보니 조금은 구분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쌍둥이 언니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여행에 언니가 끼는 경우였죠. 활동적인 여친과 달리 언니 쪽은 조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있었지만 헤어진 지 2년 정도 되었고요. 그 뒤로는 연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랑 가끔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서로 친하다 보니 함께 노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셋이서도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여친의 언니는 남자친구랑 좋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남친이 바람을 피우다가 걸린 상황이었죠. 게다가 그 놈에게 돈도 떼인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사람인데 완전히 나쁜 놈에게 걸린 것이었죠. 그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상태로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남자에 대한 불신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자기도 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고요. 여친은 그런 언니의 말에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활동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친과 달리 여친의 언니는 조용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스로 집순이를 자처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여친이 언니를 더더욱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부울해하던 그녀도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다니면서 성격도 많이 밝아졌지요. 그리고 겨울에 우리는 스키장을 함께 갔습니다. 여친과 저는 스키를 탈 줄 알았지만 언니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를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길박을 하기로 했기에 콘도에 짐을 풀고 장비를 챙겨서 슬로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친도 함께 도와주었지만 잠시 후 여친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고 언니와 저만 남아서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타는 것이라 균형 잡기도 힘들어 했지요. 제가 몸을 잡아주면서 기초부터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엄청 힘들어 하더군요. 하지만 땀을 흘리면서도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보람이 있더군요. 오후 내내 평지에서 연습을 하고 리프트에 올랐습니다. 리프트 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더군요. 덕분에 제 팔을 꼭 잡고 초급자 코스를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스키를 벗고 몸을 잡아주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경사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언니는 넘어지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하니 저도 뿌듯하더군요. 아주 천천히지만 혼자 앞으로 가기 시작할 무렵 여친도 합류를 해서 언니를 도왔습니다. 우리 둘이서 언니를 격하게 응원을 했지요. 그래서인지 콘도로 돌아와서도 언니의 표정이 좋았습니다. 무척 신나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연신 고맙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긴장한 탓이었죠. 그래도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사온 음식으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곧 술과 음식들이 차려졌지요. 저희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스키장에서의 에피소드로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죠.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지 술도 금방 취하더군요. 기분이 좋아서 다들 술을 조금 많이 마셨습니다. 특히 두 자매는 술이 많이 취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이 2개짜리 콘도라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새벽에 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 침대로 파고 들더군요. 저는 당연히 여친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친을 끌어안았습니다. 언니가 있을 때는 이러지 않는데 의외였죠. 그래도 욕구가 일어나더군요. 여친도 평소와 달리 적극적이었죠.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거사를 치렀습니다. 밖에 언니가 있다는 생각에 더욱 스릴 있더군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알던 그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여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그제야 그녀의 잠옷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친이 아니라 여친의 언니였던 것이죠. 저는 그녀를 아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흘렸죠. 깜짝 놀라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끌어안더군요. 그냥 이대로 계속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힘을 주면 몸을 뺄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요. 결국 저도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자 암묵적인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여친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 순간 우리는 나쁜 짓에 동의를 한 것이었죠. 결국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뒤늦게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마 그녀를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방문을 나섰습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답이 떠오르지를 않더군요. 아침에 여친은 피곤한 표정으로 제 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친의 옷부터 확인했습니다. 여친은 잠이 덜 깬 표정으로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여친의 언니도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이 없이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더군요. 오전에 스키를 다시 타기로 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니가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친과 둘이서 오전 스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저는 눈치를 살피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도 제가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은 모두 잊고 지내자고 했지요. 저도 그러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때문에 저희 커플이 깨질까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엄청 후회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결국 우리는 그때의 일은 평생 비밀로 간직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이좋게 지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친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가 부모님이 곧 날짜를 잡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대로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유명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친구랑 바람난 제 남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경남 사천에서 상경의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노량진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 만난 남자였지요. 노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시험에 합격하면 결혼을 하기로 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매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매너도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친구들과 어울리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구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용돈도 챙겨주면서 격려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안도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도움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때마다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믿고 기다렸지요. 그러던 중 고향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며칠만 재워줄 수 있냐 했습니다. 서울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가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모처럼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친구는 서울의 유명 미용실 몇 군데 면접을 본다 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4군데 면접을 본 친구는 모두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펑펑 우는 친구를 달래는데 친구가 제 원룸에서 며칠만 더 지내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친구는 서울에서 꿈을 이루고 싶다 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친구는 제 집에서 며칠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남자친구도 공무원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울먹이며 합격을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합격 선물로 남자친구의 양복을 한 벌 사주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모든 게 제 덕분이라며 고마워했고요. 저는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여전히 제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면접을 보러 나가더니 어느 미용실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절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지내게 되었지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였지요. 제 친구도 함께 근처 술집에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친구와 남자친구는 성격이 좋아 쉽게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게 술자리를 가졌고 남자친구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제 친구도 남자친구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매너도 좋은데 좋은 곳에 취직도 하게 되었으니 부럽다 했습니다. 친구는 매일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클럽을 다니더군요. 거의 매일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는 거의 제 몫이었지요. 불만이 쌓여갔지만 원룸 생활도 길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남자친구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제 미래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돈을 모아야 했고 생각보다 회사 일이 많이 바빴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 발령도 나기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진 남자친구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봐주기로 했습니다. 출근하기 시작하면 바빠질 테니 지금 실컷 놀라며 용돈도 더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남자친구는 회사로도 찾아왔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 우리는 데이트를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남자친구는 스팸 전화라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저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구에서 돌아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걸어가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그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왠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만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더군요. 모처럼 일찍 들어왔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요. 제 친구도 새벽 1시가 넘도록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무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친구는 그 늦은 시간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전화기를 보니 남자친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연락은 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때쯤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일찍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속상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종종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화를 내기도 했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후 사람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저는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속을 끓이던 중 저는 일주일 동안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평에 위치한 회사 연수원이었습니다. 친구는 이 기회에 마음 좀 추스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기분 전환을 하고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가서 기분 좀 풀고 오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연수원에서 동료들과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공기도 좋은 곳이라 기분 전환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친구는 집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요즘 부쩍 술자리가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집을 비웠는데 집이 좀 지저분했습니다. 친구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한 모양이었지요. 저는 투덜거리며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탁기 속에 남자 양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양말이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할 때 남자친구에게 사줬던 양말입니다. 이전에도 남자친구는 종종 제 원룸에 오곤 했습니다. 친구가 들어온 이후에는 원룸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을 뒤졌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일회용 면도기가 보이더군요. 버리지 않은 쓰레기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 속에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임신 테스터였습니다. 테스터에는 두 줄이 선명했습니다. 머리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바탕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감정을 진정시키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냐 물었습니다. 친구는 신촌에서 지인을 만나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디냐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홍대에서 친구들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 싶다고 홍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친구들과 헤어질 거라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얼굴 보게 조금만 기다리라 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 전철역 앞에서 내리자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황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자친구의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크게 놀라 전화기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비밀번호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잠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제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제가 왔는지 묻더군요. 저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변명을 했습니다.
친구도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자친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오해라고 했지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친구의 짐을 모두 끌어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친구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남자친구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인간이 자길 덮쳤다고 했습니다. 자긴 정말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경찰서를 가자고 했습니다. 당장 남자친구를 고발하자고 했지요. 저는 정말로 경찰서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엄청 당황을 하더군요. 상황이 그 지경이 되고서야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쌍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끝까지 그놈이 먼저 유혹했다더군요. 그리고 한두 번 만났을 뿐이라고 했죠. 물론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이제 큰 의미도 없었죠. 저는 임신 테스터를 내밀며 둘이 잘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눈동자가 떨리더군요.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부터 저 몰래 만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잘생겨서 호감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안정적이라 부러웠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남자친구와 싸웠던 날 둘이 따로 만났던 모양입니다. 애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놈이랑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친구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친구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동안 비번도 바꿨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도 안 오더군요. 다음날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신기하게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더군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오해라고 하더군요.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이죠.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을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없을 때 왔다가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자길 유혹했다고 하더군요. 듣고 싶지도 않은 더러운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거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게 놀라더군요. 아마도 임신 사실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 없다고 했습니다. 그놈도 임신 사실은 몰랐던지 엄청 당황하더군요. 집에서 그놈의 짐도 싹 꺼내서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도 그대로 쫓아내 버렸죠. 텅 빈 집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가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 인간들이 뒹굴던 집에서 살고 싶지가 않았죠. 약간의 의약금은 물었지만 새로운 집도 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더 좋은 집을 구했죠. 그 인간들과의 기억이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친구도 내보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한동안 배신감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후 동창들에게 우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결국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놈과도 완전히 갈라선 모양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의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바탕 싸운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놈은 차도 뽑은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결국 카드값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출근도 안 하는 상황이라 돈이 없었죠. 그렇다고 그 놈의 부모님이 부유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약간의 생활비가 수입의 전부였었죠. 그러다 보니 병원비도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합격하면 차를 뽑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반대를 해왔던 일이었죠. 경제관념이 부족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심각한 머저리였던 모양입니다. 입사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니까요. 결국 자기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치워준 친구에게 오히려 고맙더군요. 친구와 애인을 모두 잃었지만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안 힘들었지만 회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요. 친구들은 하늘이 도왔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때 그 남자와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지금은 다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